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한동훈, 이재명 공약 경쟁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란히 저출생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저출생 대책에는 아이와 함께하는 육아 환경 조성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아빠 출산휴가 한 달 의무화, 현재 150만 원은 최고인 육아휴직 급여의 210만 원까지의 인상 등이 주 내용인데요.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거와 자산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셋째를 낳는 부부에게 1억 원의 주택을 전액 탕감하고 자녀가 2명인 가구에게는 24평형, 세 자녀 가구에게는 33평형,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하지만 여야가 발표한 대책 대부분은 법을 개정해야 하고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노인 무임승차 폐지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노년층 지하철 무상이용 혜택 폐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강정책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1984년 65세 이상 무임으로 변경된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밝혔는데요. 대신 연간 12만 원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은 교통복지는 매우 중요하며 고령화가 가속되는 현재 인구구조 속에서 꼭 다뤄야 할 문제라며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개혁신당의 이 같은 공약에 대해 대한노인회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에 대해 우대는커녕 학대하는 주장이라며 신당이 아니라 폐류나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고 질타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장하성 소환 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실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직권남용과 통계법 위반 등인데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4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장 전 실장이 당시 김수현 사회수석 비서관에게 통계 유출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 전 실장은 이날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갤럭시 링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 시리즈 언팩 행사에서 반지 형태의 새로운 웨어러블 기기인 갤럭시 링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지 시간 17일 미국에서 개최한 갤럭시 S24 공개 행사에서 갤럭시 링을 소개하는 짧은 티저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갤럭시 링은 건강 추적 관리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피트니스 기기로 AI를 활용한 기능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스마트 반지를 개발 중이라는 소문은 무성했지만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를 공식화한 건 처음인데요. 손목에 차는 갤럭시 워치보다 착용이 간편하고 손가락을 감싸기 때문에 워치보다 더 세밀한 측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티저 영상에서는 출시 시기나 가격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르면 상반기,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GTX-A 기다렸는데입니다. GTX-A 동탄 수서 구간이 오는 3월 말 개통 예정인 가운데 정기권 도입이 제외되면서 출퇴근족들이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GTX를 이용할 경우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이동 시간이 19분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들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수요, 이익 등을 고려해 정기권 도입을 결정할 수 있겠지만 당장 정기권 도입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5분 간격으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10에서 12분 간격으로 각각 배차할 계획이었던 배차 간격도 혼잡도와 상관없이 15에서 17분 간격으로 배차될 예정이어서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국토부는 GTX-A 노선 전체 개통 시 배차 간격이 재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핫이슈 키워드였습니다.
여야가 나란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국가 소멸 위기론까지 나오자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한 건데요. 지난 15년 동안 약 300조 원을 쏟아붓고도 저출생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또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내놓는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아이를 마음 놓고 낳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길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입니다. 전북대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 백종화 심리상담연구소 백종화 소장, 한성대 국제이주협력학과 오정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출생 정책 맞대결에 나선 여야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과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입니다. 국가 소멸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여야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의 어떤 발언들이 현재 상황을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규정을 하고 이를 좀 타개하겠다라는 목적 자체는 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뭐 저출산 고령화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국민의힘이 이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꿔 부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뭐 단순히 봤을 때는 이름을 그냥 용어를 바꾸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정말 필요한 어떤 인식 전환에 도움이 될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교수님, 사실 저희가 뭐 저출산 고령화 이런 표현 많이 썼는데 네.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좀 바꾸겠다라는 게 지금 여당의 생각인 것 같거든요. 예. 어디에 이런 이유가 좀 기인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한국 여성계에서 그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로 간주한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한 5, 6년 전부터. 네네.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출산과 출생은 인구학에서 사용하는 두 개의 핵심 개념입니다. 네네. 쉽게 말하면 이것이 국내에서 한국 사람들의 머리로 짜낸 개념이 아니라 전 세계에 통용되는 개념인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합계 출산율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엔이나 OECD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는데 이거는 출산율이지 출생률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여성 한 명이 아이를 낳는 비율이잖아요. 예, 일생 예. 동안, 가임 기간 동안. 출산은 그 아이를 낳는 어머니를 강조하는 것이고, 그렇죠. 어머니의 관점이죠. 예, 출생은 태어난 자녀 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의 관점이 있고. 예, 아이의 관점이라서 네. 동일한 사회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공리공론입니다. 아. 민주당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그 선거가 임박해 있으니까 유권자들의 이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양당에서 다 출생으로 바꾼다. 심지어 모든 법에 들어간 출산을 출생으로 바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네. 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출생 수가 늘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좀 보시는군요. 백종원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출산을 이제 출생으로 바꾼 거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출산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결과만 이야기하기가 쉬운데 출생은 생명이라는 그 존재, 그렇죠. 그 존재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거든요. 그러면 행위가 끝났을 때는 그 다음에 관심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 네. 출생으로 바꿨을 때는 그 뭐 절차가 어떤 과정을 거쳤든 간에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그 후를 생각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 부분으로 이제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를 만들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름만 바꿔서 상용을 하느냐 아니면은 정책과 의도 속에서도 이러한 개념과 가치관을 갖고 정책을 펼 것인가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오정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출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뀌면은 실제로 이제 출산이라는 것과 이제 출생이라는 용어가 좀 익숙해지면서 이것이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다라는 인식이 조금씩은
바뀔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용어까지 바꾸는 것이 실제로 우리 사회의 어떤 저출산, 그것을 출생이라고 부르든 출산이라고 부르든 우리 사회의 굉장히 출산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인데요. 과연 용어를 바꿔서 이 출산을 많이 하게 되고 출생을 많이 하게 될 것인가, 거기서는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저출산의 이유를 분석하고 계시지만 가장 큰 원인은 사실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었든 어떤 시간적인 본인의 어떤 그 경력의 단절의 두려움이든 어느 것이든 아이를 하나 이제 그 사회인을 만든다는 거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 출생이든 출산이든 그것이 이제 아이를 가져야 되고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 두려움을 해소해주는 용어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용어만으로 이 출산율 또 출생률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그냥 조금씩 생각이 바뀌는 정도지 그것으로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내용일 겁니다. 어떤 우리 젊은 층에게 또 가임 여성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 이것들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요인, 요건이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대 양당이 각자 이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안들을 좀 내놨습니다. 민주당 안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저희 민주당 보니까 신혼부부에게 1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첫째를 낳으면 무이자로 전환을 시켜주고 둘째를 출생하면 원금의 반을 감면해주고 또 셋째를 낳으면 전액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헝가리에도 이런 비슷한 모델들이 있죠. 이제 만약에 서약을 하면 대출을 정부가 해주고 뭐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이제 점점 혜택들이 늘어가는 방안들이 사실 헝가리의 방식과 굉장히 유사한데 실제적으로 효과가 좀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정책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은 핵심 원인은 뭐냐 하면 가임기 엄마 아빠들이 네. 아기를 안 낳는다라는 거죠. 왜 안 낳느냐 하면 특히 아이를 낳는 여성의 경우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자신의 출세 혹은 경력에 자아실현에서 장애가 된다라는 그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출산을 미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민주사회에서, 그것도 선진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시민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행동의 패턴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1, 2년 묵은 것이 아니라 적어도 30년 가까이 된 사회 현상인데, 이걸 바꾼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출산과 관련된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면 그것은 분명히 도움은 되겠죠. 그래서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그 인구 교육을만 해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 우리 잘 아실 겁니다. 인구 교육은 의미가 없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과거에 굉장히 높은 출산율을 낮출 때는 보통교육 내지는 고등교육 자체가 오히려 출산율을 낮추는 데 기여를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 출산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지원,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그 패키지로서 이제 결국에는 이것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헝가리식 정책인데요. 헝가리는 자국민에게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국민들에게 지원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나중에 대출 상관없이 그걸 다 지급한다라는 발상은 그렇죠.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다만 몇 가지 점에서 좀 달리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네. OECD 다른 나라의 경우, 선진국의 경우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 미국, 일본 다 자국에서 난 외국인들에게도 이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에 안 있고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영주권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것이 궁금합니다. 사실은 헝가리와 같은 방식은 다 좋은데 자국민에게만 하는 것은 국한돼 있으니. 그건 성공하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정말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한데 네. 그 수도권 중산층을 네. 겨냥한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방이라든지 저소득층 또는 고소득층에는 그 효과가 달리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아울렀으면 좋겠다. 총평하자라면 굉장히 획기적이고 기대가 되는 정책이긴 합니다만은 그쪽에 디테일이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예산 확보 문제는 다음 사안일 그건 다음 거고요. 얘기고 내용부터 좀 자세하게 좀 알면 더 좋을 것 같다 말씀 주셨네요. 백 소장님 어떠세요? 사실 뭐 원금까지 나중에 전액 탕감까지 해주겠다. 셋째를 낳았을 경우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모든 신혼부부에게 이제 1억을 대출해 준다는 네. 점에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정을 꾸미려면 그 안전기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벽이 생겨서 안전기지를 못 만들기 때문에 출산은 뭐 언감생심으로 생각도 못 하는데 일단 그 안전기지를 만드는데 1억을 주는 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녀를 출산하면은 탕감도 해준다니까 자녀를 계획하는데 큰 자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언제 이거를 실행하느냐 그것만 기다리다가 정말 이제 때를 다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 실행하느냐 이거는 조급성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최대한 빨리 해야 신급성, 된다. 예, 신속성이. 그래서 이걸 빨리 이제 실행하는 게 중요하고 더불어서 혼인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보다는 이익이 커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야지 결혼도 하고 그렇죠. 아이를 할 생각을 하겠죠. 예, 근데 혼인을 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그 여러 가지 법제 때문에 결혼하고도 혼인 신고를 안 하는 부부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혼인 신고를 안 하면 출산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1억을 줬는데 그 혼인을 했기 때문에 받지 못한 혜택이 더 크다면 이 부분은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인 때문에 그 갖게 되는 불이익보다 1억의 효과가 더 커야지 이 부분은 실행했을 적에 효과로 연결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겠네요. 오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방안? 저는 이 계획이 얼핏 보기엔 참 좋아 보이는데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우려가 먼저 들더라고요. 우선 이 이제 1억 대출을 해주고 신혼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생각에 이제 저출산의 중요한 이유가 또 결혼을 안 하는 비혼, 만혼에서 또 원인을 찾기 때문에 일찍 용기 내서 결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출산율로 연결될 수 있고 라는 그러한 어떤 추측으로 나온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과연 1억 대출했을 때 분명히 1억 때문에 좀 결혼을 하는 거에 용기를 내는 분들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을 한다고 꼭 아이를 낳는 것인가? 그 혼인 신고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안 갖는 경우가 참 많고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1억 대출이라는 것이 아까 이제 저는 결혼은 좀 증가할 수 있다, 혼인은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냥 1억 대출의 효과도 있는 것이지 둘째, 셋째를 낳아서 이것을 반드시 탕감해야지라는 이유, 그 1억 때문에 아이를 낳는 그 동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제가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오히려 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어떤 뭐 정권이 바뀐다거나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공격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던 부분이 아까 설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기 이러한 제도가 처음 시작된 것은 헝가리에서는 자국 국민 그리고 그 헝가리라는 나라가 이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민자가 많고요. 또 이민자를 받아들인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뭐 반감이 있기도 하고 좀 환영하는 나라도 있지만 이민자를 수용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제 서유럽적 분위기가 이제 동유럽으로도 확산되고 있었는데 좀 헝가리는 그 이민자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국민 아이들, 국민의 아이에 대한 어떤 출생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그 방안으로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국민의 그 헝가리 국민인 부부에게 이렇게 결혼을 했을 때 이야기였는데 한국은 이미 어느 정도 다문화 사회라고도 하고요. 국제 결혼도 많고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많은데 이것이 나중에 국민 부부만을 이제 선별하여서 지원하는 이러한 제도로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은 충분히 국제화된 사회가 아닌가? 이미 많은 국가에서도 국민이냐 국민이 아니냐보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냐 우리 사회의 정주민이냐의 의미를 강조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고 있는 사회에서 이 이제 대출을 누구에게 어느 선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더 중요한 것은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것에서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지속되기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효과가 있을까? 예, 효과가 과연 이것이 결혼은 하지만 출산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러한 좀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효과와 지속 가능성 굉장히 중요하죠. 정책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의문이라는 지적을 주시니 과연 민주당에서 어떤 또 보완책과 세부 내용을 발표할지 좀 보도록 하고요. 지금 대출을 말씀을 드렸는데 집도 있습니다. 둘째 낳으면 24평 그리고 셋째 낳으면 33평의 수준의 공공 분양 공공 전환, 그러니까 분양 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주택 주는 건? 예, 주택 주면 좋죠. 집 일단은 문제가 굉장히 큰 고민이기도 하거든요. 예, 일단 혼인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그러는데 혼인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인센티브가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주택을 받고 결혼을 한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갭 투자를 또 하면 어떨까요? 다른 데다가 그 갭 투자를 안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제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주택 가격이 안정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러면 그냥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아이를 키울 때까지 뭐 충분히 거주할 수 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러니까 아이가 대학 갈 때까지 아니면 고등학교 때까지 뭐 이런 기준이 있겠죠.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국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국민의 세금이라고 본다라면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일 겁니다. 국민들은 이 저출산 현상 때문에 두 양당 지도자가 국가 소멸까지 언급을 하셨단 그렇죠. 말씀이죠. 그러한 점에서 이러한 방식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나라가 망할 정도는 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사회가 유지 가능한 수준이어야 되는데 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거기에 들어간 젊은 부부들이 그 돈을 가지고 갭 투자를 해서 다른 데 집을 안 사도 되도록 해야 주택 안정도 되고 이렇게 될 텐데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완책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사실 민주당은 이 주택 제공을 하는 거에 한 4조 원 정도가 들어갈 거라고 좀 추산을 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러면 아이 낳겠습니까? 이게 저는 이제 민주당이 내놓은 정책 중에서 가장 허구적인 정책으로 이게요? 보이고, 예. 그러니까 이거가 언제부터 주겠다는지,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이미 애가 둘 있는 집, 셋 있는 집부터 주어야 돼요. 이게 진짜 정말 실행할 의사가 있다면. 낳는 집이 아니라 낳은 지금 집. 이미 낳고 기르고 있는 집부터 그렇죠. 제공을 해야 된다. 예. 그 집부터 이제 주면은 이제 보고서 진짜 주네. 예,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이제 그 계획을 갖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이제 탁상공론 같은 게 이 삶이라는 게 아파트가 주어졌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속에서 이루어진 삶이 정말 아이를 낳을수록 너무너무 중요한데 아이를 둘 낳고 셋을 낳으면 그 자리를 떠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 지역을 여러 가지 인프라 때문에. 근데 그렇죠. 집을 주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전제가 어떻게 발상이 됐는지는 저는 이해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급하게 실현 불가능한 부분을 얘기해서 오히려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러한 그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미 이제 낳은 부모들에게 주시고 네. 그리고 이미 살고 있는 근처로 이사할 정도의 근접성 그런 부분이 가능해야지 이 정책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그 아이를 안 갖는 거, 아이를 두려워하는 거 이것이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정말 중요하긴 한데
너무 경제적으로 이제 몰입하면서 나온 정책 아닌가 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아파트에 주어지면 좋죠. 근데 아파트가 있다고 아이가 저절로 크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그 출산을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안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경제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이제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출산 안 하는 경우도 참 많죠. 그럴 때 보면은 이 아파트가 뭐 받으면 좋지만 이것으로 출산이 바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둘째를 낳으면 셋째를 낳으면 아마도 이 재원이 충분하냐? 저는 이 임대 아파트 때문에 둘째, 셋째가 생길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그렇다면은 재원의 부족한 문제는 오히려 그 경험을 해보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예. 이거보다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만약에 이 아파트라고 해도 그 거주지라고 해도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건데 지금 여기 임대 아파트를 어디다 주겠다는 건지 자녀 키우는 교육 환경이 어떤 것인지 부모들이 다 고려한다면 아파트가 온다는 임대 아파트가 온다는 이유로 출산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 아파트 어느 지역에 그렇죠. 사실 오늘날 아이를 낳는 것은 이제 출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교육시키고 뭐 우리 흔히 환경들. 이야기하는 교육 환경이라던가 예. 뭐 친구 관계라던가 앞으로 성장하여서 하는 모든 이 아이의 미래를 고민까지 하면서 출산을 지역을 선택하고. 그렇죠. 네. 지역을 선택하고 또 출산을 두려워하게 되는 건데 아파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분 다 좀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비판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한 가지만 더 보태고 네. 싶은데요. 결국은 지금 민주당에서도 큰 안만 내놓은 맞습니다. 상태고 네, 개괄적인 것만 제 생각에는 양당이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그 수혜자한테 직접적인 걸 했는데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요 부분은 그냥 정책만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법을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 예산 심의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돈이 또 들어가니까. 예, 그 과정에서 많이 이제 그 손질이 되겠죠. 예, 손질이 네, 됩니다. 정리가 그래서 이 정도로 국민들의 그 가치관을 바꾸려는 획기적인 발상은 높다, 중요하다. 그러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그 국가의 번영과 더불어 이 국민의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까를 조화를 깨려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후속 공약이 있으면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후속 공약이 있으면이 아니라 있어야겠네요. 세부 말씀 들어보니까 무조건 필수적인 세부 공약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사실 이렇게 육아를 하고 하면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중 하나가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 제도를 여야 모두 확대하겠다라고 나섰는데요. 양당 모두 육아휴직 신청하면 바로 쓸 수 있게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을 했을 때 어떤 소득이나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매달 한 50만 원 더 받을 수 있게 하겠다. 또 국민의힘도 지금 현재 최대 150만 원인 상한이 210만 원까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육아휴직을 지금 신청하면 급여를 다 받지 않죠. 25%는 나중에 복직하고 나서 6개월 후에 받는데 이런 사후 지급 제도도 다 없애겠다라는 게 현재 여당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좀 걱정되는 건 좋습니다. 뭐 돈 더 주고 뭐 육아휴직 제도의 어떤 지금 현재 문제점들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우리 사회가 육아휴직을 지금 잘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육아휴직을 쓰면은 기업 한 절반 정도는 승진이 좀 늦어진다라고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태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레이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뒤처진다. 그러다 보니까 육아휴직 어떻게 써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돈 더 준다, 뭐 한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육아휴직 부분은 그 돈의 문제를 넘어서 돈의 문제 정말 중요한데요. 중요하죠. 예. 눈치 때문에 육아휴직을 못 쓴다는 거가 1위거든요. 그러게요. 지금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 문화, 그러니까 눈치 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느 기업만 이렇게 재촉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사회 전반적으로 육아휴직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그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미래의 사회를 봤을 때 건강한 미래의 사회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의 사회를 만드는데 정말 필요한
그 제도다 이런 부분이 누구나가 쑥쑥 받아들여서 당연시되는 사회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기업만 막 이렇게 재촉한다고 해서 네네. 이 부분이 해결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누구도 이제 줄 게 있어야 주지 기업 입장에서도 또 이 육아휴직을 줄 상황이 안 됐을 때 뭐 재촉한다고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렇죠. 기업의 사정도 알아봐서 그거를 이제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좀 준다든지 어떠한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기반이 돼야지 이 부분이 약간 몰아세우기로 가고 있거든요. 기업이 안 준다는 식으로 안 주는 기업도 있지만 사회 전반에 이 부분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장기적으로 이 부분이 가능하지 이런 식으로 한쪽을 이렇게 쪼아서는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점에서 각각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육아휴직이 지금 가능한 사업장은 뭐 대기업과 그렇죠. 중견기업 뭐 큰 데가 많겠죠. 중견기업 그리고 예. 공무원은 가능한데 국민의 대다수가 취업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또 하나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그 육아휴직을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승진 또는 회사에서 일자리가 그대로 붙어 있을는지 자체도 걱정이 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국은 그런 걱정 없이 하게 하려면 그것은 역시 돈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설 교수님께 사회학을 하시니까요. 네. 그러니까 육아휴직 제도를 실행했을 때 그 회사라든지 그 사회가 10년 뒤에 어떠한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주시면은 아주 이렇게 아주 도움이 강력한 되겠죠. 예, 예. 이를테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이 육아휴직을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휴직을 하면 우리 회사에서 내 일을 할 사람이 몇 안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 일이 몰릴 수 있고 집중 몰린다라는 것 또는 뭐 그 제한된 예산으로 대체 인력을 고용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것 이런 등등이 근로자한테는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기업한테도 실질적으로 부담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부담이 안 되게 하려면 그 정말로 사회 제도 자체를 촘촘히 그 설계를 해야 됩니다. 네. 설계를 해야 되고 그 예산을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써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거 역시 그 기업의 사용자한테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실 이 육아휴직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면은 신청하는 게 이제 좀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제 못하게 머뭇거리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 기업의 입장을 또 생각해 보면 그 기업이 어떤 유형의 기업인가에 따라 또 달라지고 정말 불이익일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는 기업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냥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전문성 그리고 그 지속적인 전문성이 계속 요구되는 계속 새로운 것을 업데이트돼야 되는 그 핵심 인력 이 사람이 지금 갑자기 휴직에 들어가면 뭐 대체 돈을 인력들이. 지원을 받아서 대체 인력을 받더라도 그걸 대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몇 명의 전문가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기업에서 과연 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하는 것이 이 고용주뿐만 아니라 고용인 스스로도 나 없으면 안 되는데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이제 육아휴직이 어려우니까 할 수 없고라고 하면은 이제 계속 같은 문제인데 어찌 보면 육아휴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의 문제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느 곳에서나 당연히 육아휴직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육아휴직이 여성만 있었을 때 그러면 여성은 육아휴직할까봐 남성을 채용한다라는 그러한 이제 부작용이 났던 것도 이제 이번에 남성도 아빠도 같이 이제 육아휴직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의무화.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이것이 우리 기업만이 아니라 당연히 훌륭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도 당연히 보장해야 된다는 그것을 미리 알고 그만큼 훌륭한 인력을 뽑을 때 고려했다면은 뒤늦게 당황하지 않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한국인들의 성취 동기가 굉장히 높거든요. 예. 쉽게 말하면 그 자아 실현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데 육아휴직을 모든 사람에게 강제를 하면 출산 자체를 아예 안 하거나 미루어 버릴 가능성이
생깁니다. 아이를 낳으면 육아휴직을 무조건 해야 된다면 그게 두려워서라도 아이를 안 낳는 부작용이 될 수 있다. 예, 지금만 하더라도 젊은 여성들도 그렇지만 그 어머니들이 내 딸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는 아이 안 낳지 낳아도 마라, 된다. 안 낳아도 그렇게 된다, 생각하실 수도 아니면 있죠. 좀 이따 예. 낳아라라고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인데 사회 제도가 정말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게요. 이 육아휴직 문제만 하더라도 결국은 이 자아 실현, 승진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정말로 그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점점 불리해지는데 하는 그런 느낌이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사회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당에 있어서 결국은 이 사회 제도를 전체를 재조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엄청날 겁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장기적인 과제도 후속 대책으로 좀 제시를 해줬으면 이를테면 기혼자 우리 낙타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낙타등처럼 기업에 예. 경제 활동을 하는 여성이 출산을 해서 쑥 줄었다가 다시 그 출산 이후에 다시 복귀하는 그런 낙타등 효과를 사라지게 하려면 뭐 유효자 효과라고도 그렇죠. 이야기하고 들어가는 네, 시기가 움푹 들어가는 있으니까. 이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 제도가 필요한가 예. 학자들 많이 연구해 놨습니다. 어떤 제도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다 예산과 관련이 된다라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발 지점으로서 중요하고요. 일단은 중요한데 다 예산이 따른다라는 것 때문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봐야 된다라는 그렇겠네요. 것이고요. 뭐 이 정책 시행을 하는데 아까 우리 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부들은 혜택에서 제외한다면 그분들은 엄청난 좌절을 안겨주는 걸 거라고요. 그렇다고 예산은 있다라면 이런 부분까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Q&A를 만들어서라도 지금 현재 나중에 최종적으로 조정이 되겠지만 이런 것은 기본 방침입니다라고 좀 더 밝혀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저는 육아휴직을 쓰는데 눈치를 보니까 의무해주면 좀 많이 쓰겠다 싶었는데 또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육아휴직이 겁나서 아이를 낳는 이런 상황까지 간다면 과연 육아휴직의 어떤 의무화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디테일한 또 세부적인 어떤 방안들이 따라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지금 그러니까 출산을 하면 요즘에 워낙 이제 부부가 서로 많은 육아와 또 출산에 대한 책임을 같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여성에게 많은 책임들이 가고 의무가 짊어지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당의 국민의힘에서는 이 배우자 출산 휴가도 현재 열흘인데 이걸 이제 한 달까지 좀 늘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산하고 특히 초기가 몸조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몸이 컨디션이 제 수준이 아닌 상황에서 어떤 그 현상 원래 자신의 몸으로 돌려놓기 위한 하지만 아이를 태어나서 또 들어가는 시간은 많은 어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편들의 어떤 배우자의 어떤 출산 휴가를 늘리면 그동안 했던 어떤 여성의 어떤 독박 육아 이런 게 좀 사라질까 이것도 좀 관심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10일에서 그러니까 열흘에서 한 달로 늘어나는 거 정말 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열흘은 그냥 정신없이 시간 보내다가 정말 짧죠. 그냥 가버리거든요. 예, 맞아요. 그런데 이제 한 달 정도면 어느 정도 애를 어떻게 목욕을 시켜야 되고 먹여야 되고 또 입혀야 되고 공부도 하고 예, 배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잠도 재워야 되면서 협력을 하게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떤 육아에 대한 요청을 했을 때 그 배우자가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요청에 반응을 하게 되는데 열흘 갖고는 이거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달 줬다고 독박육아 해결된 건 절대 아니에요. 진짜 뭐 이런 주고서 뭐 100만 원을 만들라 이거랑 똑같은데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독박육아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네. 동반육아의 기반은 만들 수가 있어요. 준비하고 그렇죠. 배울 수 있는 시간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 기반은 건강한 육아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환영합니다. 사실 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배우자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기저귀도 못 갈겠고 샤워도 목욕도 못 시키겠고 뭐 이런 상황인데 한 달로 늘어나면 이런 어떤 뭐 소위 말하는 인턴 기간이 좀 생긴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네, 저는 한 달로 연장되는 거 정말 환영을 하고요. 예, 예. 한 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 그 육아휴직 기간이 동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이를 출산을 한 것이 엄마라고 왜 엄마가 책임이 우선적으로 가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아빠가 옆에서 뭐 기저귀 가는 것도 아기 우는 것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데 우왕좌왕하죠. 예. 엄마도 몰라요. 그렇죠. 처음에 맞습니다. 하면은 다 여기저기 얘기를 듣고 배우는 모두가 거지. 처음이죠. 네, 그 아이를 출산을 하는 것이 이제 여성이 출산을 했다고 해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여성이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모두가 같이 사회가 같이 키워내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지금 많은 경우에 이제 엄마 이게 그 산모에게 육아휴직이 주어지고 아빠는 좀 거드는 입장. 그렇다 보면은 이제 사회에서도 또 기업에서도 여성이 지원을 했을 때 육아휴직을 줘야 될지도 모른다는 남성은 마치 아닌 것처럼 이러한 분위기였거든요. 저는 육아휴직이 늘어나는 건 너무나 반기고요. 예. 이것이 갑자기는 어렵더라도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은 그 부모의 육아휴직은 엄마라서 아빠라서가 아니라 그냥 부모라서 동등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독박육아가 핵심입니다. 지금 저출산 현상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미시적으로 보게 되면 그거를 그 아빠들이 아이를 기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그 동반 육아의 기반을 마련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한 점은 최소입니다. 이건 최소이고요. 정말 최소한의 그다음에 조치고. 오정은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 아빠와 엄마가 동일한 휴가를 갔거나 아니면 한 20년 전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제 대학 후배인데 그 엄마 아빠가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아빠가 휴직을 하더라고요. 엄마는 3개월 만에 복직을 하고 20년 전에요? 예, 20년 전에.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면 고용노동부 당시에 노동부 직원이었는데 행정고시에 합격한. 그랬으니까 성진에 대해서 덜 민감하니까 그게 가능했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보면 어떤 거냐 하면 엄마 아빠들이 아까도 이야기했던 승진 또는 그 자아실현 이를테면 그 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 엄마들 같으면 둘째나 아이를 기르는데 내 이 시기를 놓치면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이 이탈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불안감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박육아 자체도 아빠들한테 의무적으로 가게 되면 나 그 해야 되니까 뭐 이상한 행동까지 하게 되는 걸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뭐 그 개인의 그 자유민주주의 사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인의 책임과 선택의 기회는 주되 그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두 사람 중에 두 사람 다 주면 좋겠지만은 그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니까 엄마나 아빠 중에 한 사람이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하고 네. 그 기르는 그 육아를 하는 사람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또는 노동시장에서의 불이익이 없도록 쉽지 않습니다. 네. 그 대학 교수들만 하더라도 논문 한 편이 뭐 승진과 급여와 이거에 다 관련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이렇게 하도록 할 수 있느냐 쉽지 네. 않기 때문에 부부 두 사람이 의논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아이 낳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모든 게 인프라 그리고 아이의 미래까지 생각해서 육아에 대한 또 양육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게 되는데 민주당에서 내놓은 카드를 보면은 8세에서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아동수당을 카드로 지급하는 이 우리 아이 키움 카드 내놓겠다고 했고요. 또 태어나자마자 또 그리고 18세까지는 매월 10만 원을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하는 우리 아이 자립 펀드까지도 내놓겠다고 합니다. 뭐 쉽게 말해서 돈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실현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환영하죠. 왜냐하면 아이를 낳을 때는 영유아기만 키울 생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만 그럼 다 생각하는 키울 게 거까지 생각해야죠. 아니고 한 아이를 키울 때 이 아이가 독립할 때까지 혹은 지금 현실인데 결혼시키는 데도 좀 도움을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 풀로 이 한 아이가 크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고민을 해야 그렇죠.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8세부터 17세까지 20만 원 수당 주는 건 저는 실현 가능하다면 환영하고 게다가 독립할 시기에 아이들이 펀드 든 걸로 독립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는 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건 실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충 펀드는 수익률이라는 게 있겠지만은 정부가 10만 원씩 이제 한 18년 정도를 붓게 되면 한 2천만 원 좀 넘는 금액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거라 보십니까? 예산이 충분하면 주면 주는 대로 좋고 아, 받으면 더 주면 받을수록 좋죠. 좋죠. 근데 예. 이제 우선순위에 어디에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고려하게 되는데 사실 그 영유아기뿐만이 아니라 청소년기에도 부모의 손길은 계속 필요합니다. 네. 부모의 관심에 따라서 이 아이가 이제 완전한 성인으로 자라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아이가 완전한 성인으로 자라는데 그 부모의 역할이 금전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이가 필요로 할 때 엄마가 옆에 있어줄 수 있는가, 아빠가 옆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때도 굉장히 부모가 학교에서 또 아이들의 뭐 교우 관계에서 관심을 가질 부분이 많은데 이 엄마 아빠가 아이 학교를 찾아가는 거 그리고 아이 친구들과 만나주는 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여유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는 또 어찌 보면 굉장히 바쁘게 사는 분들일수록 아이 낳는 게 굉장히 두렵잖아요. 저는 아이가 선택이 아니라 두려워서 감히 용기를 못 내서 도전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한 명을 낳은 사람은 아이가 너무 예뻐서 2명, 3명을 낳을 용기가 더 잘 생기는데 아예 아이를 안 갖는 경우도 많은 이유 중에 그렇죠. 하나는 굉장히 두려운 거.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러한 그 아이 키움 카드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중고등학교 때에도 아이를 육아를 이유로 어떤 뭐 그날 휴직을 할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부모가 아이 옆에 있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제도가 저는 더 우선이라고 보입니다. 예, 아이 양육과 교육비를 지원을 한다는 건 굉장히 획기적이고 좋습니다. 네.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예, 것인가? 18조 원 정도가 이 두 개 키움카드와 자립펀드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야당 추산으로. 예, 지금 출산율을 고려했을 때 지금은 그렇죠. 출산 자녀 수가 적은데 0.7이 2배로 돼서 TFR이 1.4가 되면 더 늘어나겠죠. 네. 돈이 훨씬 늘어나겠죠. 근데 1.4란 숫자 굉장히 반가운데요. 예, 그 1.5만 네. 가면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수준으로 가니까. 예, 가는 거니까요. OECD 수준으로 가는 거니까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하되 네.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그 중산층도 배제하고 저소득층만 혜택을 준다든가. 계층을 구분하는. 예, 아니면 뭐 수도권의 저소득층 아니면 이 지역을 또 국한하거나. 이렇게 하면 결국은 법 개정과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네. 결정하겠지만 이 부분이 핵심이 될 텐데 네. 그렇게 하면 이 소용없습니다. 효과가 없을 거다. 핵심은 뭐냐 하면 이걸 비용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소멸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해내기 위한 사회적 투자다라는 개념을 갖고 접근하는 게 중요한데 네, 알겠습니다. 그중에 어떤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지양했으면 좋겠다라고 예.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드릴 말씀이 많고 지금 들을 얘기도 많은데 워낙 거대한 사안이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방송 시간이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동훈 교수, 백종화 소장, 오정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용감한 토크쇼 직설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